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이제 딱 출범 하나 했는데 매듭이 그것도 아주 큰 매듭이 하나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루 이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한번 취재해 보세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위원장 만난 뒤에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저도 어제 기사 보니까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상임선대위원장 어떤 구도로 다 됐는지 전부 아시는 것 같고,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하나의 조직을 또 맡아서 함께 하시기로 오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이제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후보 말은 저렇게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이른바 삼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렇게 세 사람으로 통칭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을 최고위에 보고하시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두 분만. 하루 이틀 더 달라고 하신 게 혹시 언제쯤 발표하신 이전이세요? 혹시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어제 밤에서 오늘 아침 사이 아니시죠? 오늘 최고위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득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들으셨듯이 뭔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지요. 이상일 의원이 윤석열 후보 공보를 맡고 있으니까 이상일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입장이 난처하죠. 캠프가 이제 해단을 해서 예. 공보실장 지금 이제 떨어졌고 선대위 구성 중이라 사실은 저도 어디로 갈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세 사람을 다 그냥 묶어서 삼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맞득잖아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우리 언론이 신조어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신삼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이제 다른 이제 김병준 전 위원장님, 김한길 대표님 이분들이 삼김해서 조 만드신 거는 아닌 예. 거고 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그 원톱 체제,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시겠다는 건 분명하고 예.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두 분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새시대 준비위원회 별도 후보 직속 기구로 해서 김한길 전 대표님 모시는 건데 이제 이 구도와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처음에 생각하신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상임 선대위원장이 총괄이 있는데 예.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셨고 선대위는 기본적으로 좀 효율적인 기능을 이제 갖고 기민하게 좀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그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후보는 그러나 다 지금 세 분이
민주당에서 크게 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는 좀 중도나 무당파층을 생각해서 호남까지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다가가서 확장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의견을 좁혀가다가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이랑 함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네, 그건 네. 맞습니까? 네, 토요일 만나신 토요일 걸로 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정리가 됐어야 될 텐데 저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김병준 위원장 데리고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갔다고. 그거는 언론이 쓴 것 같고요. 세 분이 만나시고 나서 큰 가닥은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오늘 임태희 전 대통령 예. 실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시고 만났죠. 나서 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위 삼김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뭐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짐작컨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께 물어봐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한 거 예. 아닙니까? 그거는 제3자를 통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갖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로 후보는 들었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아마 소통을 해서 그 이유를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그게 무슨 어떤 감정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짐작컨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큰 골격은 갖췄는데 그러면 총괄 선대위 체제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조직과 인선에 대한 구상을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알았어요. 게다가 알았습니다. 예. 예, 한 거기까지 말씀만 합시다. 더 신진 인사를 어떻게 좀 영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임태희 전 실장 김종인 위원장이 친한 사람이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뭐 좀 그 천거한 네. 사람이죠? 서로 호흡이 잘 맞으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임태희 전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아마 설득도 하고 중재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만나고 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아침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말씀은 하여튼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그 선거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이제 당신이 예상하는 이런 걱정을 좀 하시면서 하여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대 무슨 오늘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의견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랑 김한길 대표 그 표현에 대해서 경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분위기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땐 뭐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거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신성범 의원, 이상일 의원도 그렇고 임태희 실장도 그렇고 일단 왜 저렇게 말을 조심하는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고 정치인들 표현은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아무튼 지금 저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도 모르겠어요. 취재 한번 해보세요. 저 말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성의를 보였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제 결심하시는 것만 남지 않았겠냐 이런 뉘앙스고 임태희 전 실장 하는 말이 저는 좀 더 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선거에 가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삼김 체제 뭐 이런 거는 좀 기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선거를 제대로 치르자고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쓰는 문제라든지 총괄이 있는데 상임은 왜 필요하다는 표현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인간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자기를 원톱을 했으면 정권을 주고 하면은 돌파 가능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인선 구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공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 위원장한테 넘어갔지만 쉽게 고집을 그게 쉽게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김두수 총장, 지금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 뜻보다는 후보 뜻을 더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후보가 우선이고 후보가 더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주요 이슈로 돌파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사람을 구성해서 보나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중도로 확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조직적 마인드와 메시지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단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메시지 위주의 이슈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선대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핵심적 사안과 쟁점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런 것이 조직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이게 구시대적 선거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롯됐는데 그게 이제 조직 문제로 오면 뭐 상임이다, 뭐 신상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일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1월 18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월 18일이 그 김종인 전 위원장 마지막 인터뷰가 11월 18일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와 갈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김한길 위원장 오는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장제원 그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가 맞다. 그다음에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그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분명히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만 하는 게 좋다라고 인터뷰에서 전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대로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 이거는 내 생각과 너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신삼김 이렇게 하면서 격 같은 걸 따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하겠다. 예컨대 뭐 경제 민주화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내가 굳이 여기에 그 합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를 갖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원장이 그런데 후보를 이렇게 싹 몰고 가가지고 선대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후보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는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나중에는 합류를 하시겠죠. 합류를 하시는데 합류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과거에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제 민주당 그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치렀음에도 그렇게 두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 역할은 없어졌단 말입니다. 선대위에서는 역할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생각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선대위에서의 역할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뭐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한길 전 대표보다는 권선동 사무총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병준 상임위원장으로 짜여지는 윤석열 사람들의 이 완고한 구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더라도 그 이후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분이라든가 어떤 역할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또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빼고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 이게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장
맡게 했는데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 전에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위원회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화합혁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했었죠. 최종적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됐는데 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아마 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한길 전 대표는 왜 갔을까요? 저도 뭐 본인에게 쭉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어디 인터뷰 나오면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의외입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존의 국민의힘과는 성격이 다른 인재들을 모으겠다는 뜻인 텐데 저분이 움직이면 보통 정치 세력이 재편됩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을 새로 만들려는 새로운 창당의 한 일환으로 제3지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재창당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새로운 정당이다 이런 걸 연출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아마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김한길 대표 같은 분이 조언을 해준다면 선거 앞두고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해야 표가 올 거요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김두수 총장은 저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 경험이 2007년에 열린 우리당을 깰 때 김한길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열린 우리당의 선도 탈당을 하면서 한 30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네.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기찻길 이름의 당으로 해서 2007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그 경험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김한길 대표를 창당 전문가라고 하기도 해요. 예, 뭐 그때의 경험입니다. 그 전에야 뭐 본인의 역할이 그리 크진 않았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공동으로 당 대표까지 이제 하게 됐고 예. 최근에 일련의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 민주당의 흐름 속에서 본인이 좀 이렇게 그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저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5년 전부터 이렇게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접촉해 가면서 뭔가 자문을 구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한길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 우상호 의원은 뭐 예를 들면 이중적으로 약간의 김종인 의원이나 또 이 김한길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 속에서의 갈등 관계를 유추해내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신성범이요. 그런데 선거 임박해서 당 이름 바꾸고 재창당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 우상호 의원의 분석은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예. 틀린 부분은 신당 만든다 이런 제3당 창당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현실에 불가능하고 뒤에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했음직한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은 그러니까 당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는 지적이고 예. 맞는 조언이에요. 그걸 예. 할 수 있는 조언이라 보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김한길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어디 라디오 방송 잘 진행하시다가 뉴 DJ 그때 앵커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취재기자 때 예. 뭐. 뉴 DJ 플랜을 가장 앞장서서 홍보 전략을 했던 분이 김한길 씨예요. 예. 그 당시 김한길 씨.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심지어는 박지원 대변인보다 서열이 위에 있었던 걸로 제 예. 기억이 날 정도로 기획통은 맞다. 기획 홍보 전략은 전문가인데 당시에 과연 신박했죠. 그러니까 예. 아주 세련된 그런 예. 느낌을 주면서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보다 상위 있던 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몸도 편찮으셨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어떻게 기맥이 통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분이. 예. 뭐 새정치하고 사실 안 맞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할 때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공동 대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사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과정에 대한 조언들, 거기에 대한 밑그림들을 저는 제시해줄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중도와 이 진보 쪽에서 정계 개편을 해봤지만
중도와 보수 쪽으로서의 정계 개편에 어떤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역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했을까 하는 것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요. 방금 전에 임태희 전 실장 김종인 위원장과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임태희 실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얘기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이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고민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그 상임위원장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병준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때문에 좀 그러신 건가요? 윤석열 후보 따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일 의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뭐 구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또 만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17일인데 네. 그때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이 만나서 이 선대위 구성 논의했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내가 이 방에 있었는데 누굴 만나냐? 안 그러니까, 만나셨다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났잖아요. 그날. 네, 만나셨죠.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지금 구상 중인 상황이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갈등으로 이게 비치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한 뜻은 같기 때문에 예. 뭐 두 분이 결국 소통을 해서 뚜껑을 열면 그래도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구석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톤이라든지 김종인 전 위원장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는 공을 김종인 위원장에 던졌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윤석열 후보에 던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저게 어디서 지점에서 걸리냐면은 김병준 위원장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적인 친소 때문에 사람 쓰지 마라. 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알아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예.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이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 봐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꼭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서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동안 또 설득이 안 되는 분 또 한 분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불참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분 홍준표 거의 불참 쪽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삼김 선대위 구성을 늑다리 주도부 잡탕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요즘 뭐 전화를 전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불참은 좋지만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공격하는 것 홍준표 후보 언제까지 계속할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그동안 했던 말들 고약한 게 많지요.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나라가 불행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뭐 이렇게 서로 다 합류한다고 하는데 잡탕밥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잡탕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라는 플랫폼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진 날 내 아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제 감옥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올리는데 그 말들이 참 고약하지요, 박진영 교수? 세네요. 진짜 참 독설입니다. 예. 독설인데 진짜 팍팍 와닿네요. 이 폐부에 와닿는 말인데요. 좋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즐기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찾기 전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먼저 만나는 게 그게 저는 정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같이 경쟁하셨던 분들을 먼저 이렇게 품어 안는 것이 정석인데 흔히 하는 이 킹메이커 예술적인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함정을 팠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모시는 과정 자체에서의 이 리스크가 워낙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는 캠프에 합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후보까지도 합류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 홍준표 후보의 저런 그 글 올리는 것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인 말을 시건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깨끗이 승복하겠다라고 깨끗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 안 되면 감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되면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국가가 불행해진다. 이것보다 더한 독설이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의 종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군한다고 그랬어요. 종군이란 말은 뭐냐면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돕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장교 계급장 다 떨어지고 백의 종군한 게 그냥 지금 홍준표 후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태업하고 사보타주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한 말을 저렇게 정치인이 그것도 아주 중량급 정치인이 그래놓고 다음번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의종군은 썼다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상일 의원 어떻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거의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김정일 위원장보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먼저 만나는 게 옳다고 하셨지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두 분이 상처가 아직 있고 제가 오늘 홍준표 의원을 경선 때 정말 핵심 직책을 갖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전직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뭐 좀 호영호재할 정도로 가까운 분인데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일종의 좀 귀찮게 하는 건 아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상처가 아무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 구수했다고 하는데 참 윤석열 후보 인내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경선 과정에 참는 건 제가 잘한다 그랬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것도 나름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께 노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그 같이 경선을 하셨던 분들 오찬이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 두 분은 안 오셔요. 장기표 이제 위원장이 초대하는 자리인데 지금 아직은 두 분들이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경쟁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탈락했고 선대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결국 특히 충청 지역 가서 선거 유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선 때 그 친박계들이 다 소위 공천 학살당했을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박근혜 당시 이제 전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역할을 저는 하신다. 이제 뭐 우리가 지켜보면 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럴 가능성은 전 더 크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석밥 의원 올까요? 와야죠. 오는 게 맞는 이유가 첫째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2030 지지율이 높은 걸 갖고 플랫폼도 만들어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그게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한다 치더라도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54년생이에요. 지금 67 아닙니까? 우리는 67이고 5년 후에는 72, 72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은 공간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뭔가 다시 한번 도모해야 되는 게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유승민 의원도 58년생이에요. 58년생. 그러니까 지금 63이고 5년 후에는 68. 따지고 보면 두 분 다 본인들은 굉장한 좌절감이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지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야당 지지자층들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예. 시간 좀 지난 데에는 합류함이 맞다고 저는 합류할 거라고 봐요. 예, 일단 내일은 경선 후보들 오찬이 있는데 2등, 3등 후보는 참석을 안 하는군요. 자, 민주당 상황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조사된 여론조사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가 완전히 이제 붙었습니다. 45.6 대 32.4까지 벌어졌는데 오늘 나온 건가요? 조사를 보니까 0.5%포인트 차이. 저건 뭐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정말 초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좀 빠졌는데 김두수 총장 컨벤션 효과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예, 그동안 뭐 컨벤션을 작게는 5%에서 한 7% 사이를 봤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이제 자체 정비를 해가면서 원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비대한 선대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선대위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은 굉장히 지역을 많이 돌고 현장에 가까이 가서 또 적석에서 연설하면서 본인의 이제 솔직하고 소탈한 또 실용적 자세를 보여줬고요. 예. 대신 국민의힘은 뭐 경선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잘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은 현장은 거의 찾아가지 않은 상태. 예. 그게 지속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이벤트 효과가 확 줄어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7%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오를 게 뭐가 있었나요? 일단 불경의 현장에서 현장 연설이나 현장에서 접촉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명신 캠프 이런 걸 만들어서 청년과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소확행이라 해가지고요. 지금 10차에 걸친 계속 젊은 사람이나 미래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대부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선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강한 승부수를 띄었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박진영 교수 혹시 이런 면은 없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좀 모이는 뭐 이런 효과는 그렇죠. 없었을까요? 반윤석열 효과죠. 반윤석열 효과인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보수 지지층은 다 결집을 했는데 진보 지지층은 결집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진보 지지층들이 뜨거운 거죠. 깜짝 놀랄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지지층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해준 겁니다. 낮은 자세로 성찰하겠다, 실용적 자세, 현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층들과 공감하고 이런 태도의 변화와 입장의 변화에 의해서 진보층들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해줘도 괜찮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을 돌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딱 붙어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가 결집하는 정상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도대체 뭐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는 하는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만을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아주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김도수 총장. 예. 어제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오후 4시에 열었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의총 연 이유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오늘은 뭔가가 쫙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마침 그 전국민 선대위란 이름으로 예.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선대위를 열었는데요. 예. 선대위 구성의 사람들을 지금 지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선대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 의총을 통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선대위를 구성했던 것에 대해서 정권을 다 이렇게 후보에게 이임하면서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이 새로 구성하는 선대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큰 민주당의 국회의원 선수에 따른 선대위 구성을 예. 이제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열린 선대위 이런 걸 구성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예, 민주당 선대위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요. 오늘 쇄신 첫날입니다. 그 선대위원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아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앉아 있고요. 그전에 이렇게 의례 보였던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쇄신을 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첫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다가 약간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한번 보시죠. 95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5천 원어치 한번 토 한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아주 울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 회의장 모습을 잠깐 보면은요. 지도부들은 보이지 않고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대위를 했습니다. 뭐 이걸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박진영 교수 이제 이런 정신을 담은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뭐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한 달 반이 걸렸지 않습니까? 재구성하는데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저 회의가 선대위 공식 회의는 아니었더라고요. 선대위 예. 공식 회의는 아니고 이제 그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과 선대위 그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아마도 이제 후보를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빠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관계자한테 들었거든요. 당분간 아마 분위기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결정권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기획해주고 집행해주는 데 있어서의 뒷받침은 해야 된다. 그냥 책임지지 않고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곁들이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사실 그동안 선대위 너무 뭐 덩치가 커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비판이 많았죠. 네네. 제가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원팀 선대위라고 했지만 화학적 결합이 아니고 단순한 산술적 조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위험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 아주 환호성을 하겠지만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다. 저는 그게 아무래도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DJ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의 민주당 이런 것들은 공감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에게까지도 이게 먹힐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고 보거든요.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 이제 하다가 중간에 사퇴했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선이라고 하는 성남시장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 엄청난 선거를 예. 본인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면서 뭐 잘하면은 되겠지만 조금 걱정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대위가 꾸려질지 참 궁금한데요.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소속의 169명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후보께 이 당의 쇄신과 또 선대위의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성범 의원, 지금 이제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다 몰아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이건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용광로에서 원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빠지라는 얘기냐 이런 말도 나오고 특히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혼자 일장연설 다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뭐 그전에 맨날 선당 후사 또 뭐 살신성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그 부분은 그전에 김한정 의원 포함해서 몇 명 뭐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관련됐을 때 송영길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하면서 탈당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뒷끝 같기도 하고. 아마 당내가 그렇게 저게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되면 이제 전원이 백의종군 합니다. 지역구 내려가서 하방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이제 다음 총선의 공천도 대선 기도에 따라서 판단, 다시 말하면 표 적게 얻는 사람은 공천 안 주겠다. 독려까지 하게 되는데 항용 저렇게 되면 당내에서 반발이 생기는 게 후보는 그럼 잘했습니까?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실수도 했잖아요. 가장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가 공박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100만 원에 꼭 맞춰주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했다가 정부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10조 있는 줄 알았지만 2조 5천억밖에 없어서 결국 못하게 된 것.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회의할 때 보십시오. 저는 뭐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모르겠지만 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선거에 타고난 사람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사실은 그게 보통 깡을 갖고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우토를 벗어제끼면서 연설하는 게 절박함의 표현이자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캠페이너, 선거꾼은 맞다라고 봐요. 예. 김두수 총장, 김두관 후보는 선대위원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네. 혹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당신도 선대위원장 빠지는 게 맞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인의 뛰는 현장이 지역구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가 볼 때 그 흔히들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해서 예. 병아리가 깨어날라 그러면 안에서도 쪼고 밖에 어미닭이 쪼아줘야 예.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후보가 그걸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출마했던 그라고 해서 이제 선대위원장이 직책을 받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선도적으로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후보와 뜻을 맞춰야겠다 해서 먼저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이강재 의원,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이 동조해 주셔서 저런 이제 비상 의원총회까지 열렸고 그래서 다 흔쾌한 마음으로 민주당은 이제 새로 구성하면서 지역의 현장에 가겠다 이런 결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송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를 놓고도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요.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는 너무 특정 후보 편들었다 이런 비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뭔가 뭐 제대로 장악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불만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말 실수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표 리스크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 돌사진이죠. 이걸 보면서 송영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이 일본 쪽과 가까운 모양이다. 아들 돈잔치에 앵화를 꽂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꼭 일본 돈 같이 보이기는 했어요. 지폐가. 그런데 그게 일본 지폐가 아니고 옛날 원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기 전에 천환, 백환 뭐 이렇게 하던 그 옛날 지폐인데 그거를 확인도 않고 대표가 일본 지폐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 뭐 친일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지요. 완전히 체면 구겼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뭐 하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여당 대표가 저런 거는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송영길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씨 아버지 윤기중 씨는 제가 다녔던 연대 상대 교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알치던 강의도 들었던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유복한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아서 스쿠버 대학을 졸업하고 학술원 지원을 받아서 자랐고 그 돌잔치의 엔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돌상에 놓여있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솔법대를 나와서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 갑의 위치에 살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인과 아내가 모두 다 지금 비리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저 얘기 들었을 때 윤석열 후보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좀 유치하고 좀 치졸한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가짜 뉴스 절대 막겠다 해서 언론중재법안까지 바꾸겠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이런 비판까지 초래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면서 국민의 빈축을 사고 결국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뭘 잘못하면 왜 유감 표명이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공세하는데 본인은 또 정작 유감 표명으로 끝났는데 대표 리스크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문제가 되겠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그전에도 뭐 미국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 보면 좀 표현이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가 말을 하면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가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대표가 이 언행에 정말 신중해야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데 뭐 저는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뭐 말 실수를 좀 했다고 생각해요. 음식점 총량제 툭 던졌다가 거둬들이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미 지적한 바대로지만요. 그래서 좀 국민들께 이렇게 좀 와닿는 진솔한 말씀들을 좀 해서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저런 논란거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부터 그랬고 또 한준호 의원도 뭐 아기 엄마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했는데 토리 엄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강아지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게 마치 아기가 없는 엄마들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 절대 안 되죠. 그래 나중에 사과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다 국격이란 표현까지 쓰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니까 아주 신나했었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왜 신날 일이죠?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죠. 정혁진 변호사, 하여튼 뭔가가 좀 그동안에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송영길 대표부터 저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으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윤기중 교수는 송영길 대표의 모교 은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분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다음에 원래 원화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대 때 쓰던 돈이었거든요. 그걸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53년부터 62년까지 환을 썼던 건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저렇게 견강부회하는 게 참 큰 리스크 아니었나 싶고 대표가 저렇게 흔들리니까 그 밑에 있는 의원들 뭐 수행실장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선대위 민주당 바꾼다면 네. 어떻게 바뀌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이제 정책이나 조직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도 잘 알고 또 조직이라는 것도 상임위별로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는 뭐 효율적이고요. 다만 이제 홍보라든가 전략, SNS 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기능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는 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사과를 하셨다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대표가 해프닝성이라든가 에피소드식 이런 거 발언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초선들이 SNS나 하다가 뭐 실수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나 지도부가 해야 될 일들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초선들에게 지역구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상임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그런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로 선대위가 제대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데 SNS에 떠도는 것 같고 당직자가 보고를 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있지만 하나는 또 목포에서 왜 구 건너가 의원 도와줬던 분들 원로 민주당원들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밥 먹었는데 무전 취식했다라고 해서 선거법 고발한다는 그 해프닝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식당에 한번 전화해봤거나 옛날 동료들이니까 의장님 밥값을 왜 윤석열 후보가 냈지 안 냈어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것을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SNS에 떠오는 그대로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선대위나 대표 차원에서 대응을 하니까 저렇게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거는 다 좋다라는 저런 심리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사실 확인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 충북 지역을 돌았죠. 그런데 여기가 부인 김혜경 씨 고향이죠. 그래서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요즘 김혜경 씨, 김건희 씨 이름 검색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궁금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명 후보 충북에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다녀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제2연평해전 및 근데 너무 부럽네요. 저는 엄마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학교 문턱이 너무 높은데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이재명! 많이 마세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기가 사주실까요?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는데 이런 거라도. 두 분이 원래 저렇게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지난번에 그 낙상 사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의식해서 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참 매우 다정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전화 연결을 또 자주 해요. 지난번에 명심 캠프인가 거기에서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장은 예쁜 마눌님으로. 안녕하세요. 저 통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며칠 전에 시험 끝난 우리 수험생도 계시고. 근데 시험 어려웠대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큰아들이 처음
수능을 봤는데 언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해에. 어제 수능이 언어가 어려웠다고 그러는 거 들으니까 우리 큰아들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집에 가가지고 제 사람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할게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잘 들어주세요, 사모님이? 아주 재밌게 잘 놉니다. 예, 자 김두수 총장. 예. 이렇게 배우자를 자주 노출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그전에는 많이 보지 못하던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굉장히 부인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선본 지 3일 만에 본인이 고백하고 그때부터 대시를 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또 부부애를 가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현대적인 뭐 젊은이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서로 이렇게 인코 부부처럼 뭐 사랑스러운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이게 대선 선대위 구성되면서 그 후보 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시점에 마침 낙상 사고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예. 더 검색량은 늘어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쪽 지지자들 중심으로 유포가 되는 바람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김혜경 씨가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충남 충북 지역을 돌게 예. 되니까 충북의 딸이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워낙 또 이렇게 김혜경 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네요. 예. 정혁진 변호사도 알아주는 애처가인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혁진 변호사 부부의 만큼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까? 저희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김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루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 하나는 이제 김부선 씨 예.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제 집안 관련된 것. 그런 부분들이 김혜경 씨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등장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김혜경 씨가 잘 소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른 조금 전 우리 봤던 뭐 다른 국회의원들 실수하는 것을 한 방에 다 만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진영 교수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 보입니까?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어디요? 예전에 성남시장실에 옛날 사진이거든요. 옛날 사진인데 같이 이때도 찍으신 거구나. 부부가 같이 자주 다니시고 사이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사이가 지금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알던 관계니까 이제 그런데요. 예. 일단 사모님 부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첫 어떠세요? 번째 가까이서 뵌 인상이 이분이 굉장히 좀 세련됐어요. 예, 세련됐고 좀 굉장히 잘 맞춰주는 분. 예, 쾌활하신 편이에요? 예, 쾌활하고 저희 또래들보다도 더 이렇게 살갑다고 해야 되나 부부관계가 예. 좀 애정 표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강성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인이 좀 이렇게 그것을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더 한쪽으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못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우위라는 측면에서 이 부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하셨듯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은 공개석상에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런 빈틈을 최대한 노리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곧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곧 나서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죠.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김건희 씨 그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는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도 뭐 사실관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김건희 씨가 대선 캠페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뭐 맡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윤 예. 후보 측에서.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곧 활동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혹시 이상일 의원은 네. 김건희 여사랑 같이 찍은 사진 없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렇게 그 직접 보면은 어떤 분위기이신가요?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세요? 그 윤석열 후보 부인은 경선 과정에서 뭐 많은 추측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활동, 그러니까 거의 경선 캠페인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많은 곳에서 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좀 참여해달라는 이야기했지만 예. 그 본인이 하는 일이 있고 또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뭐 후보 부인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옳으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제 보다 이제 총력 대선 캠페인에 들어갈 텐데 역시 후보 부인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의 경우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효 여사와 손명순 여사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지만 각각 그 본인의 특장을 살려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도 이제 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억을 소위 1인 매매를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의 선수인 건 분명한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 뭐 10억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돈도 아니고 그 주가 조작을 공모를 했다면 이득이 남아서 나눠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예. 다만 4개월 동안 맡겼고 7일 동안 매수만 하고 손해봐서 팔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수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선거 캠페인에 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등장을 하면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또 질문이 올 텐데 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말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배우자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건 어떤 이거는 건가요? 선거 때 되면 뭐 여야가 다 배우자들이 또 총동원, 특히 대선 때는 뭐 총동원되는 체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 지금 후보 부인하고 뭐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이걸 구성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 포럼이 꾸려지면 예. 여기에 계신 멤버들이 후보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이 배우자 포럼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뭔가 해보기 위한 그런 네, 것은 그건 아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성모 의원 선거 치러 보셨는데 선거에서 배우자 역할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정치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가족밖에 남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쏙내도 틀어놓고 바깥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이니까. 근데 김건희 씨도 아마 결국은 등판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정치 활동 돕는 득표 활동에 나서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무조건 나설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나선다면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됐거나 뭐 발표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대하는 측면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만 하나 66년생이에요. 1966년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3년생 3살 차인데 그런 피아노를 전공한 전문가적 소양이 있는 거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60년생이에요. 1960년생. 근데 그 김건희 씨는 72년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40대예요. 49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시기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진 40대 여성의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역할을 기대해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김두수 총장. 예. 역대 선거를 이렇게 쭉 보면 대선에서 배우자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미치는 영향 이런 것 좀 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특히 경선 때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예. 특정 지역 예를 들면 5년 전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가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그랬네요. 한다든가, 예. 예, 뭐 그다음에 또 이런 나름의 이제 그 후보가 미처 못 가는 그 이익 단체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종교 시설이라든지 또 어린이 복지 뭐 이런데 방문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예. 또 여성들이 갖는 관심이나 이 표가 후보자 부인에게 또 집중되기도 하기 때문에 후보 부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성 표도 많이 좌우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 후보보다 훨씬 더 정치는 약간 거칠고 뭐 강한 측면이 있는데 예. 후보 부인은 훨씬 부드러우면서 포용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보다 후보 부인을 더 좋아하는 편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이번 대선처럼 이제 뭐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유력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큼 뭐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인 후보도 많지 않지만 그 대선 후보 부인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대선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 조금 전에 이상일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0억이라고 하는 계좌를 위탁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3명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난 19일 날 금요일 날 공판 주인비 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혐의 다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른바 제일 중요한 선수라고 했던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검거돼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까지도 구속에서 인정이 됐으니까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1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돈을 위탁한 김건희 씨에게 검찰이나 경찰이 불을 소환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나 경찰 그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의원.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선수 3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뭐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혐의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공모에 대한 혐의 인정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할 때 박근혜 정부한테 찍혀서 자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이 문제를 내사를 합니다. 혐의 없어 내사 종결을 했고요. 작년 4월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로 인해서 지금 수사가 1년 6개월 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주시죠, 범죄 시간이. 혐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공모를 한 혐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알겠습니다. 한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